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거두절미 각설하고는 토요일 2부 코너고요. 일요일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주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이 도와주고 계신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를 맡고 계신 박진호 특보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이번 주에 정치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뭐 김만배 그 신앙님 녹취록과 예. 관련해서 지금 뭐 압수수색 이게 사실 이게 정치권 소식이냐 언론계 소식이냐 이렇게 좀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거를 이제 민주당과 이제 한 통속으로 해서 지금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치권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요거가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뭐 이거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이제 송부될 가능성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이제 뭐 이런 안들이 있고 또 이제 강서구청장 뭐 지금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게 거대 격전지가 지금 돼버리는 상황인데 뭐 이 정도 뭐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개각 뉴스는 빼십니까? 개각 뉴스요. 개각 뉴스도 중요하긴 한데 좀 이게 비판하기가 그래서 저는 개각 뉴스는 지난주 거와 가름하겠습니다. 정치가 상스러워졌다 이 말로 제가 박진호 특보 혹시 여기 더 덧붙일 게 있나요? 뭐 일단 저도 뭐 대부분 다 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그 강서구청장 이제 재보궐선거가 마치 그 총선 전초전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바라보는 좀 정치적 시각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풀어볼까요? 마침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경선 결과 김태우 전 구청장이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예. 이건 뭐 거의 100% 예견했던 바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그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제 좀 소통을 해보고 저 역시도 이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선 민주당은 그 전략 그 공천을 선택한 것이고 또 우리 당 같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 공천이 아니라 일단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쳤고 또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역시도 다 지역 내에 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그 후보로 이제 낙점된 것이 뭐 당연한 이제 결과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경선에 탈을 쓴 전략 공천 아닙니까?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제 그 당원과 이제 국민들이 이제 함께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것이고 또 뭐 저희들이 그런 누가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할지도 저희들이 뭐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국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그러니까 뭐 전략 공천이냐 이제 뭐 아니면 경합을 벌이느냐 이거는 그 각 당의 상황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12명 정도가 후보가 이제 강서구청장 난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강선우 의원, 진성주 의원, 한정혜 의원 등등이 이제 다 좀 분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안에 위에서 추천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서 했던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서병인가요? 그 당협위원장이 탈당하겠다.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니까 외견상으로라도 이를테면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다만 뭐 말씀은 뭐 누구나 예상했듯이 김태우 후보가 뭐 공천이 됐고 그거는 뭐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당에서 이제 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김태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당 모두. 누가 이길까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제가 25% 밑으로 떨어지면은 국민의힘도 해볼 만하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들어서 이게 말씀드렸는데. 관심도가 증폭되면
25%는 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언론에서 이렇게 안 다뤄줘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5%는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거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뭐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으나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거는 거의 다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서는 게 예, 많아요. 딱 예. 하나 빼놓고는 민주당 후보 진교훈 후보가 앞서는 게 많아서 예. 훨씬 유리한 고지다. 그러니까 좀 국면을 바꿀 좀 국민의힘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진원 특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투표율에 대해서는 그 40에서 50% 정도 사이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이제 그 재보궐 선거인 만큼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 이제 이 그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정당들이 어떻게 그 선거하느냐, 선거에 참여함에 따라서 또 투표율도 변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치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언론에서도 마치 이걸 이제 양당 간에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초전으로 계속 총선 이제 전초전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절치 못한 이제 시각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양향자 그 현역 의원이 또 뭐 신당을 창당했고 또 진보 계열 이제 정당들도 지금 일단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또 그러한 그 정당에서 이제 후보를 냈을 때 그 후보들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인데, 마치 그 우리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만의 하여튼 게임이냐 이 선거판을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오히려 또 뭐 이 물론 이 선거에 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길 자신이 있나요? 저는 충분히 우리 그 후보 역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 판단보다는 과연 그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그 민심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 그 구청장이 누구인지를 좀 제대로 검증해서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여야 이제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이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인데, 저는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 있는 과정 상황에서 예.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좀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례대표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개혁.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자칫 이제 그 야당 후보들이 어떠한 그 이제 그 선거 계획에 있어서 좀 뒷거래를 위해서 뭐 그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좀 구태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정치권 안에서는 지금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지면 김기현 대표가 내려오고 비대위 체제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돌아요? 뭐 그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돌았죠. 오래전부터 아니 돌았는데. 그냥 구청장 보궐선거 하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어렵게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만든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꾼다? 왜?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수도권 경쟁력이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돌려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저도 뭐 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거 보면은 상당히 데이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오늘 제가 박진호 특보님 처음 뵀는데 장성철 소장이 굉장히 잘 아는 분이라고,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예. 엄청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박진호 특보님의 말을 좀 분석을 해야 돼서 좀 양해를 구하려고. 예, 아니, 편하게 무슨 말씀해 얘기냐면은 지금 이거는 양당의 대결이 아니라 여러 당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일화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마음속은 뭐냐면은 우리가 져도 민주당한테 진 게 아니다. 야권한테 진 거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려는 거고, 나머지 훌륭한 후보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소정당 화이팅 힘내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약간의 스탠스,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략이고 스탠스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몇 퍼센트 포인트로 한 자릿수로 지면은 사실상 이긴 거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일종의 이제 정신승리죠, 일종의.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선거가 쉽지가 않은 거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딱 이거 선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과대대표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금태섭 신당에서도 이제 후보 내겠다라고 하고 거의 다 내거든요. 지금 정의당, 진보당도 지금 몸 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민심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요거를 조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방금 제가 얘기한 뭐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설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있어요? 뭐 저는 전혀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체제가 그 지속될 것이고 예. 또 이제 선거에 이제 뭐 앞서서는 당연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네, 네. 뭐 선거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한테 대통령실 참모진 이 총선에 좀 나오도록 차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했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일부에서는 조금 그 과장된 보도가 있는데 일단 당에서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 또 대통령실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뭐 비서관, 행정관 다양한 이제 인사들이 당에다가 또 뭐 자기가 이제 출마할 의사를 이제 표현했고 또 뭐 한 30여 명 된다면서요? 뭐 제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30명 어떤 특정 언론은 35명까지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은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이제 그 얼마나 이제 의미 있는 후보가 나올 것인가라는 숫자로 봤을 때는 저는 3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30명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좀 소위 말해서 인물난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예,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뭐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당 공천이고 곧 당선이 뭐 이런 지역이야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은 수도권에는 지금 서울에 조금 험지라고 불리는 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그분들이 그렇다고 다 험지를 가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인력 풀 자체가 지금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다 훌륭한 자원들이 다 지방선거 그쪽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자체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력 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나올 거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지금 중요한 전략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얼굴로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지금까지 어떤 스탠스였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진짜로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습니다라고 한 거를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최대한 숨기려고 할지 그거는 내년 선거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대통령 네. 지지도는 30% 중후반에서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그걸로는 선거에서 못 이기지 않습니까? 뭐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뭐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도 과거 이제 집권 여당이었을 때 그 지금과 같이 이제 집권 2년차 이쯤에 이제 총선이나 다른 선거가 있으면은 청와대 출신이 많이 나오긴 했죠.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도가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물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차피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그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뭐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 인물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또 출마를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물이 없어서 대통령실의 직원을 차출한다라는 것은 좀 저는 뭐 때로는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출마를 하면 기존의 당에서 총선 출마 준비하던 측하고는 충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통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그거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분은 이제 그 분당을 여기 이쪽으로 갈 것 같다. 그럼 분당 갑에는 안철수 후보가 있는데 김은혜 후보가 여기에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 어떻게 할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뭐 그냥 세간에 떠도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하는 과정이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전에도 나왔지만 안철수 후보한테 중진이니까 험지 가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여기 나와라 내가 이재명하고 붙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공천의 주도권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느냐 아니면 용산이 지느냐. 많은 사람들은 용산이죠. 아니 여기 김기현 당대표 측보 계신데도 그렇게 반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용산 아니에요? 아니 공천은 당연히 이제 당에서 중심을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사실상 이제 2016년 총선 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오늘 그 빠진 이제 그 장성철 이제 소장관이 이제 김무성 대표 보좌관이었고 예. 제가 사무총장 보좌관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이제 대통령 이제 그때 당시 청와대가 중심이 돼야 되냐 당이 중심이 돼야 되냐 이런 걸 두고 나서 결국 친박 비박 이제 갈등이 격화되었는데 옥새 들고 나르샤 그 사건. 그때 당시 이제 뭐 옥새는 그 우리 금고에 잘 있었고 몸만 갔다 오신 거죠. 네. 그런 갈등들이 그때는 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용산과 김기현 대표가 한 몸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 뭐 당대표 특보께서는 또 다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은, 예. 별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제가 듣기로는, 특보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일단 객관적인 이제 사실을 하나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을 찾아갔을 이제 때 찾아뵙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한번 뭐 적절한 기회에 이제 만나 뵙고자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한 걸 봐서는 또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소통 과정에 있어서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그 역할에 대해서도 잘 분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당대표 특보는 교과서적인 답변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이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 차출되면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네, 공천 과정에 갈등 없는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선거에서 모든 정당에서 갈등 없는 네. 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그 갈등을 소리 안 나게 또 파열음 없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느냐? 아까 말한 그 옥새 들고 나르샤 같은 이런 일 없도록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리력이 되겠죠. 자, 1시 28분 향해 가는데요. 잠깐 교통 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갈까요? 유화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체는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총 20km 밀립니다. 그중에서도 덕평에서 용인까지가 가장 많이 막히고요.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가신다면 5시간, 대전에선 2시간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청주 일대에서 13km 정체고요. 이후로 원활하다가 서울 도심에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경기권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이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만배 녹취 관련해서 JTBC와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김만배 그리고 신앙님 그리고 뉴스타파 그리고 그 이외에 인용 보도한 언론들 이거를 이제 다 따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에 대해서는 수사를 당연히 하고 있는 중이고 신앙님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죠. 이거는 이미 돈을 했죠. 소환하고 있고 있는 건데 이제 뉴스타파에 대해서 이제 보도 경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거를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들이 언론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의도가 무엇이었냐. 라고 이거를 지금 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있고 정치권과 관련되는 언론사에는 그러면은 문제가 좀 생기면은 너의 의도가 뭐야라고 그럼 계속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제 기자연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언론 언론기자협회
뭐 기자협회나 뭐 이제 뭐 이런 여러 11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 빼고라도 국제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이제 좀 압수수색이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방통위가 지금 팩트 체크 시스템을 지금 방송사들 지금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요즘 최근에 난 거 기사 난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도돼 인용 뭐 하게 된 건지 그 경위를 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느 나라에 있는지 전 의문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공산 전체주의 국가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너의 보도 뭐 이거가 뭔지를 한번 내봐. 예전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뭐 보도 지침이나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잘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 수사가 필요하면은 예를 들면 김만배와 신앙님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아주 심각하게 뉴스타파나 이쪽에서 뭔가를 한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때 하면은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전격적이고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진호 특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사안에 있어서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는 저 역시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데 분리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분리할 것인가? 단순히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이 뭐 일단 그게 법률에 있어서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고 불법적 사항도 아니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할 때 검찰의 입장,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과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질에 접근하기 이전에 뭐 김만배 씨, 그다음에 이제 그 신앙님 씨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에 치중하다가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그 어떤 증거는 종류에 따라서 어떤 뭐 진짜 서모킹건에 가까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뭐 물론 이 이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그 자체가 뭐 이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수사기관의 이제 적법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대 초반 중반에 이제 유럽에 이제 여러 번 출장을 갔었는데요. 그때 2005년 후반은 이미 그 민주주의의 위기라든지 붕괴에 대해서 유럽의 지도자들의 관심이 거의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널리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 그리고 편집권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는 게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뭐 언론에 어쨌든 가진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는 것과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론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러한 그것이 사실상 의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잘못된 보도를 한 것은 범죄 행위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죄 행위자의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죄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대선 직전에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에 따라서 이 뭐 그때 당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피해자가 결국은 뭐 윤석열일 수도 있고 지지도와 상관없어도 본인에 대한 그 사실이 아는 부분이 이제 보도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선에 영향을 사실상 미쳤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박진호라는 사람이 그 뉴스를 보고 아 나는 원래 이런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제 선택을 바꿨다고 하면 저도 피해자입니까?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후보자 한 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무수한 국민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언론의 자유라든지 편집권에 대한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부과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도적 그 개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참 이게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JTBC를 압수수색했는데 뭐 거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를 했고 그 보도 내용을 보고 JTBC는
보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보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그 보도할 시점에 있어서의 회의록 같은 게 있나요? 보통 언론사에서 그 편집회의 회의록 안 남기거든요. 예. 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냐면은 일단 우리 이제 김진호 특보님 뭐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진호 특보님. 박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성까지. 예. 자 박진호 특보님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랑 그거를 연결지어가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하고 제도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도는 제도대로 보완을 하면 돼. 그거는 그러면 사회적 찬반 논란이 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JTBC가 왜 압수수색을 당했냐면요. 작년 2월 21일에 김만배 씨 요 뉴스타파 보도하고 별도로 예. 그때 남욱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주임 검사가 커피 타줬다더라라는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 때문에 지금 JTBC가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소스가 어디서 나왔나요? 검찰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준 소스여서 그게 남욱이 거짓말을 한 거지 그 소스 자체가 거짓말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남욱이 나중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주고 나서 뭐 취재력이 좋아서 했겠지만 어쨌든 검찰 말이거든요. 검찰 말 소스를 자기들이 주고 난 다음에 야 이게 오보야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이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결과적으로 오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이게 기사 가치 판단이 있으니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도한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너의 의도를 말하렸다 뭐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관심법이죠. 그게 궁예 관심법. 아니, 너의 의도가 무엇이냐. 자꾸 너의 의도를 말하렸다. 뭐 이거는 소환 조사할 때 얘기고 예, 예.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 그러니까 저는 뭘 뒤졌을까? 그러니까 뭘 찾고자 했을까?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네. 이제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보도를 했던 기자의 데스크 그리고 뭐 거기에 있었던 뭐 컴퓨터인데 사실은 그 기자는 이미 퇴사해가지고 뉴스타파로 옮긴 상황이고 그 PC가 깨끗하겠죠. 이미 뭐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이 공유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노트북을 했다라고 해도 그건 노트북은 포맷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정목통신 방망상 명예훼손이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의사 불발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 명예훼손 이런 걸 겁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은 안 하는 건데 의사가 지금 그런 의사를 비치지 않았으니까 검찰이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의 의중을 싣고 지금 간다라는 겁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모욕죄를 걸었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를테면 일제시대 뭐 친일이었다라는 거 찌라시 뿌린 그 뭐 보수단체 대표한테 그거 욕 엄청 하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 2년 뒤에 결국은 모욕죄 취하했거든요. 권력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좌우간에 이 검찰 수사가 순조롭게 갈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제대로 된 뭐 어떻게 보면 증거나 이런 걸 뭐 확보하지 못했고 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그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국민적 물론요. 판단이 예. 다를 부분인 것이고 또 어차피 그 압수수색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뭐 대통령의 이제 의중을 반영했다 지시가 있었다 이거는 사실상 추측에 가까운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자기네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려내고 있는 시나리오를 다 입증해야 되잖아요. 공소장에 민주당의 어떤 정치 전략가가 김만배와 어떻게 사전 모의를 해서 김만배는 왜 하필이면 신앙님에게 또 뉴스타파에게 또 왜 굳이 돈까지 줘가면서 그냥 아무 언론사한테 얘기해도 누구든 쓸만한 기사 내용인데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뉴스타파이고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다 대응했는지 이걸 다 정치적 의도와 함께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물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검찰이 이걸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 이번에 여기 차출된 10명의 검사들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기소를 뭐 꼭 그러니까 뭐 재판에서 이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언론에 대한 뭐 비판적 언론에 대한 겁주기 뭐 이런 거였다라면은 뭐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뉴스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지금 18일째입니다. 계속 갈 의중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거의 막바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인간이 이제 버틸 수 그러니까요. 있는 게 뭐 그때 김영삼 총재가 23일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의료진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예, 병원에 예. 이제 실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그만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내일인가 19일날 올라온다고 서울에 올라온다 뭐 제가 이거 보도만 봤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좀 중단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조금 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생명이고 이제 안전이니까 조금 의료진의 판단으로라도 강제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좀 방법 드는. 예. 그 방법밖에 없죠, 사실. 예, 예. 네. 김기현 대표가 직접 찾아가는 건 고려 안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김기현 대표 역시도 이제 단식 중단을 지속적으로 이제 좀 요청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저는 적절한 기회에 아니면 뭐 적절한 기회라는 표현을 좀 적겠지 않을 수 있는데 김기현 대표도 여러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갈 생각도 있으신 네. 것 같다. 네. 그건 그렇고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뭐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민주당 쪽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단식하고 있거나 병원에 이제 링거 맞고 있는데 이거 체포동의안 표결 이제 가결시키는 게 조금 너무 매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다 좀 감정적으로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자해 소동도 있었고 혼자 뭐 경찰한테 뭐 가위 쪽가위 휘둘러 가지고 뭐 잡혀간 사람도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대표 체포됐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KBS에서 보도를 했는데 민주연구원으로 추정되는 쪽에서 이제 만든 그 체포동의안 보고서 보면은 두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다오라고 말을 하는 거. 예. 두 번째는 50명 민주당 의원 5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 퇴장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뭐 정족수는 채워주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이 다 가결 찍으면은 나머지는 뭐 부결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권하거나 그러면서 가결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주도해서가 아닌 모습으로 왜냐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니까 이게 예. 그런 것까지 지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에서 만든 거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은 누가 국민의힘이 만듭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네. 뭐 습관적으로 이제 부인을 한 게 맞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비명계 쪽에 한 분을 만났는데. 예. 부결 아니 가결될 거다. 좀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가결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 가결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거고 만약에 이거는 이거다. 예.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고 이렇게 한 이후에 지금 만약에 부결시키면 단식은 정말 본인의 구속을 두려워해서 한 단식이구나라는 비판. 이 비판에서 자유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방탄 단식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되는 거. 뭐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지금 뭐 어쨌든 야당 대표 뭐 그냥 뭐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아닌 야당 대표가 이 단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거든요. 또 모든 정치인이 정치적 행위를 할 때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해야지 명분이 분명해야죠. 명분을 예. 가지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이제 국민들의 이제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번 단식에 있어서 정치적 명분과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그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직후부터 이제 단식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번 단식의 목적이 그때 뭐 이렇게 언급한 뭐 민주주의 파괴 그다음에 뭐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 그다음에 지금 뭐 내각 총사퇴 이런 것이었는가? 또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민들은 이 또 불체포 특권 또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건가? 또 근데 의총에서 또 갑자기 국무총리 지금 해임 건의안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는 말이죠. 예. 근데 결국에 봤을 때 저는 사실상
방탄 단식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은 본인의 불안한 리더십에 대해서 최후의 선택인 단식을 저는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19일 날 이제 그 행사가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63빌딩에서 이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행사에 이제 리그 그 행사에 그 이제 사실상 주체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분들이 이제 그 결성한 이제 사의제에서 이제 주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나 행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단식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게끔 설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본인이 강조한 메시지가 잊혀지고 싶다.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대표를 찾아가서 단식을 중단할 것을 설득한다. 그건 명백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저는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뭐 저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직접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식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의 현장 방문 여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장 방문 여부, 그다음 체포동의안의 표결 여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지금 남아있네요. 자, 개각 얘기 조금 해봅시다. 네. 뭘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번 개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붕짜자 붕짜 수준이다. 이게 뭐예요? 신원식 의원이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한참 이제 태극기 집회, 정광훈 집회가 막 열렸을 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끌고 그쪽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막 다들 마이크 오르고 막 그때 김기현 의원은 이사야 같은 지도자라고 그때 정광훈 그러니까 다들 흑역사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신원식 의원이 이제 뭐 워낙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으니까 문재인의 목을 따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흥을 돋우는 거죠. 쳐 들어간다 하면서 붕짜자 붕짜 이거를 여러 번 이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번 개각은 붕짜자 붕짜 수준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상스러워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를테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유튜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녹취록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꾼들 소위 말해서 장외 집회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편승했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워딩들이 이제 딱 붕짜자 붕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씩 누적되고 있고 그 녹취록도 지금 계속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박진원 특보는 개각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 대통령이 이제 일단 정무직 장관을 이제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저희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정책적 전문성,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도덕성, 뭐 그러한 부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사실상 후보는 찾기는 우리 당도 쉽지 않고 민주당도 쉽지 않고 또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뭐 지금 도 마찬가지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정권일 때도 마찬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은 항상 있어 왔었던 변수가 아닌 상수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원식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때 당시는 이제 신원식 그 지금 이제 후보자는 이제 정치를 하기 전이었고 정치 이전이었다. 그렇죠. 정치 이전의 모습과 정치인으로서의 모습과 장관 후보자의 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인이다 이를테면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바른미래당 탈당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 왜 이게 정치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의원이 아닌 거는 맞죠.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건 맞는데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붕짜자 붕짜 해가지고 비례대표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신원식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까 말해 바른미래당 탈당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들어왔는데 유승민 의원한테 1,000만 원 후원, 이준석 대표한테 250만 원 후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는 영원 후원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분이에요. 그리고 군 미필자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종의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랬다가 여기 나가면 이 얘기하고 저기 나가면 저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12.12 쿠데타가 뭐 적법했네 이런 얘기까지 선 넘는 얘기까지 하는 게 저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이나 군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본인의 중심이 있고 나라를 지키는데 국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분을 우리 국방을 맡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조크처럼 했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인사다. 박덕보도 한 말씀. 아니 그 뭐 일단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이번 이제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뭐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다 저는 뭐 그 심사숙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집권 2년 차라는 시점에서 또 최근에 이제 국방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원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이 평생 이제 군생활하면서 이제 축적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기하는가 맞은가는 사실상 인사권자의 선택인 것이고 또 청문회 과정 중에서 본인이 뭐 충분히 이제 검증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인사권자의 판단인 것이고. 그나저나 국방부하고 여가부 장관은 명백한 문책성 경질이잖아요. 네. 근데 하필 거기에 문체부를 끼워놓은 거는 왜 그럴까요? 거기도 사실상 문책이에요? 네, 문책이 왜냐하면은 박복준 장관에 대한 작년에 그 평가가 최하점에 가깝 정도로 나왔다라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방송들은 방통위가 하지만은 신문이나 신문. 인터넷 신문이나 신문은 문체부에서 이제 예. 관리를 하는데 미덥지가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고기도 잘 먹어본 우리 유인촌 장관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없다고 본인은 주장하시지만 어쨌든 좌파들 많이 척소해본 우리 유인촌 장관이 이제 다시 된 거죠. 장관 평가 최하점이 경질 이유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문체부 그 장관 역시도 좀 제가 봤을 때 뭐 문책성이라기보다는 좀 대통령이 지금 지향하는 국정 과제 수행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점점 또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재산 신고 등등에서의 문제점뿐 아니라 변호사협회가 법관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등등 뭐 해서 이게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1988년 이후 또 한 번 대법원장 표결 부결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막 나오거든요. 일단 청문회 조정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죠.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무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알았네 몰랐네 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파면 팔수록 지금 뉴스가 자꾸 나와요. 예, 지금 안 좋은 게 너무 나오고 그냥 다른 거보다도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도덕성도 도덕성인데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이건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뭐 저도 국민의힘도 좀 시끌시끌하죠. 처음에는 이제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최근 이제 뭐 가족 관련해서 또 가족의 이제 뭐 이렇게 친인척 이제 회사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뭐 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후보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자료를 근데 잘 안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청문회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간 그리고 그 기간에 요구하는 자료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응하기가 어렵더라. 그럼요.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근데 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유독 안 내는 건 맞아요. 정말 안 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 정권에서도 인사청문회가 뭐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다음 주에 일단 이재명 대표 단식 그 추이 눈여겨봐야 되고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하면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